뾰로롱 안녕하십니까. 공개방송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바로 이 공간에서 만나뵐 수 있겠네요. 진실 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쿠팡이 3,370만 피해 고객의 1인당 5만 원 쿠폰 제공하겠다 하길래 정말 혹시나 했죠. 근데 알고 보니 5만 원 중에 로켓 배송에 쓸 수 있는 쿠폰은 달랑 5천 원. 진짜 매를 버는구나 싶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익산 대형마트입니다. 통로 복판에다가 저렇게 차를 주차해놨어요. 진짜 왜 저러고 사니 하신 김지용님. 자, 우리 딸 이보람이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해줬어요. 딸 덕분에 내년 1월 2일 영웅이 보러 갑니다 하신 이남수님. 자, 지난 주말 조카 권시아가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누나 김진성, 매형 권혜성 두 분 고생했어요 하신 김용성님. 자, 부산 기장입니다. 밤낚시 끝나고 정리하는데 고등어 냥이 한 마리가 저렇게 살림통에 꽂혔더라고요. 지퍼를 열어주고 염탐했는데 결국 고등어가 고등어 한 마리를 낚아채 갑니다 하신 유희권님. 자, 그리고 정우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사사반 뉴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다니엘만 계약 해집니다. 자, 얼마 전 걸그룹 뉴진스가 복귀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5명 완전체 이 복귀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4인조 뉴진스는 좀 어색한데. 그렇죠. 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후 지난달 멤버 혜린 그리고 혜인이 먼저 소속사로 복귀를 했고요. 이후 나머지 멤버 한이, 다니엘, 민지도 복귀 의사를 밝혀서 저희는 완전체로 복귀를 하나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어도어가 3명의 멤버와 그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접해 오해가 쌓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한이와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오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지와는 현재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어도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니엘이 본건 전속계약에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했고 시정 요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다니엘 씨가 물어야 할 위약금 등등이 1,000억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어도어 측에서 이 분쟁 그리고 이게 뉴진스가 이탈하고 복귀하는데 좀 책임을 있다라고 물은 사람이 둘인데 다니엘의 가족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 대표인 민희진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고 다니엘 씨의 근황이 오늘 근데 커뮤니티에 전해지기로 했어요. 가수 시험과 함께 연탄 봉사 활동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열심히 봉사 활동하고 간식 나눠주고 주변에 사인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주변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 봉사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점점점입니다. 자, 미용실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의자에 앉아서 헤어 시술 받는 손님, 염색약도 여기저기 구석구석. 자, 그렇게 5시간 뒤에 한층 밝아진 머리톤 좀 보세요. 자, 마무리 커트까지 완성. 그렇게 카운터로 향하는데 갑자기 겉옷을 입고서는 어머머머머 카드 놓고 왔다. 저 집에 좀 금방 다녀올게요. 막 저렇게 설명을 하고 바로 허둥지둥 저렇게 나가죠. 자, 그런데 역시나 잠수더라. 하지만 사건 반장은 집요합니다. 저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으니 직접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실까요? 혹시 22일에 미용실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네네. 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제작진도 번호가 차단된 채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차단을 한 거겠죠. 제보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쯤에 한 여성 손님이 온라인 예약을 하고 나서 이제 미용실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보라색 머리에서 핑크 베이지 색으로 염색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런 색깔을 하려면 탈색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5시간에 걸쳐서 탈색 2번에 염색 1번, 클리닉까지 해서 총 30만 원어치 시술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술을 받고 나서 여성이 지갑을 두고 왔다면서 집에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그럼 휴대전화를 놓고 가셔라 라고 하니까 여성이 거절하면서 집이 바로 코앞이니까 30분 안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요. 이제 출발한다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 전화도 받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보자가 다음 날 여성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제보자의 전화번호가 차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번호 차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큰일 난 거야, 지금. 얼굴 다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근데 시술 동의서하고 예약했던 번호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작정하러 하고 계획적으로 이런 경우는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무단 취식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업주들끼리 갖고 있는 블랙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있나 봐요. 네네. 이 사람이 조금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습이었군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훔쳐가고 훔쳐보고 먼저 훔쳐가고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끌고 오는 남성 어느 집 앞에서 스톱하죠.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자, 유심히 쳐다보더니 그러고 나선 주변을 스캐닝해요. 자, 택배 상자 슬쩍 집어 들고선 그냥 갑니다. 아이고, 교수님. 네, 영등포에 위치한 제보자의 집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전 10시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화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디워시가 배달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도록 배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배달 완료라고 나왔습니다. 어허.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보니까 저렇게 자전거를 타신 분이 갔다가 그냥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혹시 버려진 물건으로 착각하셨나라고 해서 또 자세히 사진도 봤더니 완전히 그냥 송장 다 써있는 정식 택배 물건이었답니다. 저 장소가 항상 택배를 받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재발할까 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뚜벅뚜벅 계단을 오르는 남녀. 자, 문 앞에 놓인 배달 영수증을 쓱. 어머, 이 집 커피 시켰나 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틀이 지났어요. 이번엔 쓰레기 들고 내려오던 중에 어머, 이것도 뭐야. 이 집 또 맛있는 거 시켰나 보다. 자기들만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렇게 계단을 내려가. 박 기자, 저게 왜 궁금할까요? 남의 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주에 있는 빌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달 전에 같은 빌라에서 어떤 이웃이 택배나 이런 걸 가져가는 상황이 생겨서 이 캠 같은 거, 도어캠을 좀 설치를 했는데 도어캠 장면입니다. 예. 도어캠이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 포착이 되는데 또 다른 이웃이에요. 그 이웃은 아니고 또 다른 이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택배 물건 이런 걸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음식 보면서 살펴보고 택배 살펴보고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보를 했는데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자.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에서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불법이고 이런 불법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늘 다양한 음식과 가까이 지내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퇴근 후에 주 3회는 3시간씩 조깅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패턴과 지금의 체형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저를 못마땅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헬스장을 찾아서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저 살을 빼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하루는 휴가를 맞아서 어머니와 단둘이 일본 여행을 갔는데요. 아, 온천에서 목욕하고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근데 하은아, 너 그 손에 든 거 그거 뭐니? 엄마 이거 단 거. 아니 엄마 좀 걸리는 것 같길래 엄마 기다리면서 하나 사 먹었지. 얘, 너 온천에서 네 뱃살을 보고도 지금 그게 입에 들어가? 당장 내놔. 한 개는 괜찮잖아 엄마. 그리고 일본 와가지고 단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된다고. 엄마는 단 거 싫어하는데 내가 먹을게. 됐어. 나는 네가 그거 먹고 살찌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이후 식사를 하러 우동집에 가서도 어머니는 뭘 고민하니? 어차피 둘 다 먹을 거 아니니? 라며 한숨을 푹 쉬시고요. 조깅보다 등산이나 헬스를 해.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하면 너 덩치만 커진다. 계속 눈치를 주더라고요. 귀국 비행기에서 결국 저도 참던 게 터지고 말았고 서로 크게 다툰 뒤로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 너를 위한 거라고 하시지만 제 자존감만 점점 낮아지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지집애 정말. 야, 너 나이 30 넘어서 살까지 쪄봐. 요즘 남자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환갑 넘은 엄마도 다이어트 하는 판에 너 먹는 거 좀 줄여. 운동으로는 살 안 빠져.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엄마, 흑백 요리사 안 봤어? 아, 요리사한테 먹는 걸 줄이라니. 덩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살쪘다고 하는 사람 딱 엄마뿐이야, X.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저 어머님이 살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따님의 생활 방식, 꿈꾸는 거 이거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정말 그냥 뭐 날씬하고 좀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시집이나 잘 가라 이런 마음을 어디선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살 빼라가 본질이 아닐 것 같은 따님의 앞길을 못맞게 하신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교수님? 저는 죄송한데 반대 생각이에요. 네, 그냥 이 엄마는 딸이 살찐 게 싫은 겁니다. 그냥 싫어요? 네, 엄마들이 요즘 내 딸이 살찌고 못생겨지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객관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속상한 거예요. 내 딸이 어디 가서 예쁘다는 얘기 듣고 정말 예쁜 아이인데 어디 가면 정말 살만 좀 빼면 더 사랑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엄마들도 맨날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TV 보면 막 마른 애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딸도 좀 저렇게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엄마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 정말 요리사로 자기 그 미래를 꼼꼼히 준비하면서 하루에 주 3일 3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자기관리의 신입니다. 맞아. 어머니께서 뭔가 잘못된 그릇된 어떤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저하고 같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저하고 같은 얘기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좀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어머니 생각이 뭔지 몰라도 그래서 빠질 살이라면 벌써 빠졌을 거예요. 잔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요.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저는 본인이 결심을 했지만 이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요리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엄마 나 빼세요. 안 빠져요. 남은. 딸인 다른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짓. 제가 제 경험이에요. 쓸데없는 짓이 절대 안 빠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아니 저도 3시간씩 조깅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주 3회씩이나 하면 이분은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잔소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잔소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가족분들께서는 생각보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곰푸우님께서 우리 엄마도 저런다라고 하셨고 민들레홀씨님은 그래서 절대 친정엄마랑 여행 안 가요라고 슬퍼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제보메일 제보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com. 가속 노화? 푸드도 패스트하게 즐긴다면 당신도 가속 노화 할 수 있습니다. 마이 웰리스랩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노화 속도 측정 AI 솔루션과 함께 가속이 아닌 저속 노화의 시작. 자코모는 소파를 넘어
편안함의 기준을 만듭니다. 일상의 작은 실수에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음. 기댈수록 믿음이 가는 편안함. 어떤 소파를 선택하실 건가요? 소파는 결국 자코모. 한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요.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고 둘만 남게 되자 서로 입을 맞추고 허리에 손을 두르며 애정 표현을 이어갑니다. 평범한 연인처럼 보이는 이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겐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20년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외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는 어떤 가정주부 분의 제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간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상간녀의 정체도 양 변호사님 충격적입니다. 일단 제보자분은 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 거고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 좀 잘 안 들어오고 외출이 좀 잦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에는 집을 나가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근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트로트 여가수의 이름이 있고 생일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여고 사람분은 뭐 종편의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좀 무명생활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종편 채널의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친구 사이인데 그 뭐 여행 가는데 그 가수의 행사에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직접 제보자분이 연락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이 가수에게. 예, 남편은 친구라고 하지만 아내의 직감이라는 게 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직접 그 상대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그래서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 그 여자랑 3월 초에 통화를 했더니 자기는 친구 사이고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 자기는 소속사 통해서 고소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을 먹었어요. 알아봤더니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둘이 있으면 같이 뭐 포옹하고 키스하고 스킨십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예용증명 보내기 전에 마지막 또 기회를 줬어요. 내 남편을 돌려달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그랬더니 제가 가지지도 않은 분을 왜 달라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소송 중인데 저럴 수가 있냐. 방송에 퍼져서 나와서 웃고. 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뭐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이 끝난 직후에 당사자가 입장을 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먼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트롯 경연대회로 오랜 무명 생활을 끝냈고 현재도 다른 경연대회에 지금 출연 중인 분입니다. 자, 교수님, 네. 친구 사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소속사를 통해서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네. 앞서 보신 저 CCTV는 뭐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제보자가 그 여성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여성도 그 남편과 마찬가지로 친구 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 소속사를 통해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께서는 좀 겁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보니까 이 남편과 이 여성이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 CCTV를 구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봤던 저 영상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연인 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이 제보자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이 얘기를 친정 엄마한테 했는데 친정 엄마께서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왜냐하면 이 가수를 유난히 응원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의 팬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위와
그 어떤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이 가수다.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너무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제보자는 여성한테 수차례 문자를 보내면서 내 남편을 만나지 말아달라. 그다음에 돌려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이 가수는 자꾸 왜 이러시냐. 난 가진 적도 없는 사람을 뭘 어떻게 돌려드리냐. 두 분 가정 문제는 제발 두 분이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답변을 듣고 결국 지난 9월 말에 이 제보자는 이 상대 여성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후 상간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연락도 차단하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던 이 여성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제야 연락이 왔다는 거죠. 자, 일단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저도 피해자. 자, 제보자와 상대 여성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 근데 아시면서 만나신 거잖아요.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한테 만나지 마시라고.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모든 게 다 잃는 상황이라서 근데 저는 생계가 끊기면 부모님도 제가 모셔야 되고 저도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뭐 이런저런 말 다 해봤자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한 번만 좀 저 봐주시면 안 그러면 저는 죽어야 되고 저는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고 제가 진짜 좀 바보거든요. 예, 박 변호사님. 자, 일단 제보자는 남편 만나지 말고 사과를 한다면 뭐 다른 거 법적 절차보다는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됐다고 해요. 결국은 내용 증명 또 상간자 소송을 했을 때 연락이 됐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연락 와서 하는 말이 본인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말은 없지만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헤어졌는데 지난 3월에 연락 왔을 때는 만날 생각 없는데 그냥 한 번 정도 만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어렵다. 특히 부모님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라는 말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혼이 다 된 거 아니냐. 그 얘기 듣고 부모님하고 뭐 만남을 가졌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보자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했다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다. 무명 시절이 긴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발 한 번만 봐달라라고 이 가수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들으신 그 통화에서 이 상대 여성은 조금만 봐달라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위약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감당하기에는 제가 그래도 가수 노래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그냥 저 조금만 봐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시간 지나면 가정 유지 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방송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왜 그런 지옥식을 살아야 되나요? 저는 다시는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제가 죽으면 두 분도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출연 중인 그 트로트 경연대회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뭐 이제 공론화가 되면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네. 그럼 그 해당 방송사 측에 이런저런 뭐 위약금 같은 걸 물어야 할 텐데 나는 그걸 당신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얘기로 해석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을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 남편을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통화 이후에는 제보자에게 이런 문자도 보냈다고 해요. 어머니가 암이라고 한다. 수술비에 치료비 걱정을 하고 있다. 병원비를 벌어야 하니까 선처를 제발 좀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결국 돈을 이유로 이렇게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니까 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히다고 해요. 또 유튜브 등의 여성의 행사장에 남편이 동행하는 모습이 올라오고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축가를 부를 때마다 너무 괘씸했다면서 더 이상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 상대 여성 트로트 여가수
하고도 이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대 여성의 입장은 뭐냐면 이제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교제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남편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정리까지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바로 이 남성과의 관계는 중단을 했고 아내에게도 연락을 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미 법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할 생각이 없고 지금 한동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응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다툴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응대를 안 하는 바람에 선고 기일까지도 잡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라도 이걸 선임을 해서 이 기일을 미루게 되면 이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만약에 그 남성이 이 지금 가수를 속였다라면 그 남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데. 일단은 이제 무변론 선고기를 잡힌 거는 아마 없어지고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CCTV 영상 같은 게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간 소송에서 이 가수 여성이 이기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저게 설명이 과연 될까요? 근데 이제 또 상간 소송은 결국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거든요. 예. 위자료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많이 몇 천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인데 다만 이제 이게 알려져 가지고 방송을 못 하게 되면 위약금 같은 거 이거 남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냐? 그거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본인 잘못도 있는데 그 남자한테 구상을 한다? 글쎄요. 이거는 뭐 어떻게 구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뭐 법적으로 진행한다면 가수 여성이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방송 직후에 이 당사자가 아마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햄스터와 기니피그 같은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인물에 대해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동물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저희 쪽으로 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한 남성에 대한 여러 분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좀 네. 시작을 해주시죠. 지난 3월부터 온라인에 햄스터, 기니피 같은 작은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올려서 계속 제보가 올라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냐면 합사시키면 안 되는 동물들 10여 마리를 아주 좁은 케이지에 같이 넣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야생에서도 이런 동물들은 작은 동물들이 혼자서 생활을 하는데 사회성이 없습니다. 근데 강제로 이렇게 합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망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영상, 사진을 합사 일기 이렇게 해서 적으면서 이런 겁니다. 명목으로 어떤 SNS에 자랑하듯이 올리고요. 또 이걸 또 아는 분들은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항의하는 사람들과 다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강제 합사 이게 문제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원래는 합사를 하면 안 되는 동물들이 이제 합사를 하면 서로 뜯어먹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 충격을 먹으실 거예요. 이미 4마리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잡아먹혀서요? 네, 그렇게 해서 4마리가 죽었고 한 마리는 아이가 이미 머리가 뜯긴 상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물목욕을 시켰더니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글을 올렸어요. 자, 저렇게 해서 죽은 햄스터가 지금 4마리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어떤 걸 찍냐면 도망가는 햄스터를 잡아서 막 뒤집고요. 그리고 동물들끼리 싸우고 있는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걸 털 골라주기라고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막 싸워가지고 귀하고 코가 뜯긴 그런 동물들, 서로 꼬리를 물어뜯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지금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물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럼 막 물에 씻기거나 사람한테나 벌을 연고를 바르면서 동물 학대를 했다라는 거고, 저기 이 좁은 데에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얘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걸 또 중간에 딱방울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그걸 깨우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동물, 저체온적으로 죽을 수 있는 동물을 목욕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본능 개조를 시켰다라고 불렀답니다. 아, 이거는 교수님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 남성의 행태부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학대를 한 동물들의 사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신고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이 아이들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는 사슴 햄스터의 무덤이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행동이 동물학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비법이 뭡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학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손을 자꾸 깨물어서 바디워시로 손 씻듯이 그냥 이렇게 목욕시켜버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굉장히 가학적 성격인 거는 뭐 확실하죠. 반사회적 성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짚어야 되는 건 이 사람은 관음적인 성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꾸를 하면 그거를 도리어 더 즐기고 재밌어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연출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사람 당연히 교화나 설득의 대상 아니고요. 공권력의 개입이 있어서 못하게 막아야죠.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수많은 살인범들이 보여주었듯이 이런 공격상을 동물한테 시작했다가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자의 어떤 이런 행각을 전해드리는 것도 자중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어떤 공권력의 이 개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다 못한 어떤 제보자 한 분이 직접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이분을 설득을 하는 목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니까 갑자기 화가 났는지 패드립이나 성드립을 하면서 이제 늙은맘 터졌냐,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러고, 그 좀 충격받은 거는 저한테 음란물이 좀 담긴 링크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얘가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 중에 가 좀 노출된 거를 한번 저한테 링크를 달았는데, 그거를 자기도 고소를 당할 거라는 거를 걱정했는지 올리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그걸 삭제를 하더라고요. 사람도 괴롭히네요. 네, 동물뿐이 아니라 지금 사람한테로도 옮겨갔습니다. 이 제보자가 이 남성의 온라인 글을 확인을 한 뒤에 좀 설득을 해볼 생각으로 이 남성한테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 남성 그때부터 제보자에게 부모를 모욕하는 말, 그리고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사진 링크를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제보자가 이 남성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문제를 온라인에 공론화를 시켰는데요. 그 뒤로 괴롭힘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계정을 옮겨 다니면서 제보자에게 보이스톡을 걸었고요. 제보자가 운영하는 소동물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링크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아까 제보자 말씀처럼 수위가 좀 높은 링크를 보낸 적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돌연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제보자들, 지금 이 남성의 진짜 목적은 동물을 괴롭히는 게 아닌 것 같다, 소동물 애호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조롱까지 했어요. 해당 영상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집 작다, 너도 차단, 다 차단. 야, 지금 차단을 한 30몇 명 한 것 같은데. 아, 경찰서 제발 경찰서 보내주세요. 해당 사람도 없겠지만은 뭐 열심히 잡아보세요. 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아, 콩밥, 그리고 콩밥 안 줍니다. 비싸가지고. 콩이 비쌉니다. 진짜 뭐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좀 뭐 콩밥, 경찰서에 콩밥 줍니까? 요새 콩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사람한테 조롱을 하기도 하고 또 차단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콩이 비싸니까 뭐 자기 안 잡혀간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니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데리고 왔냐. 실험용으로 괴롭히려고 데려왔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동물학대를 신고해라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탄원서 쓰니까요. 3만 명 모아야 되지롱 이렇게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뭐 3만 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고 탄원서도 한 2,000명이 넘게 작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게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징역 3년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다치게 만들었을 때 2년 이하 징역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 동물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해줬다는 게 본인이 지금 증거를 올려놓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 조만간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직장 동료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직장 동료가 깜짝 놀랐는데요. 반면 아내는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동료를 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성은 동료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과연 직장 동료와 아내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 오늘은 내 자식을 고발한다는 사방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남성입니다. 몇 년 전에 20대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한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 제보자의 부부를 보면서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는 막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아들이 옆에서 제 여자친구가 낯을 많이 가려요. 근데 좀 친해지면 얘기 잘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도 몇 차례를 만났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여자친구한테 귓속말로 인사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예요. 제보자분께서는 사귀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달 후에 아들이 오더니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혼인신고부터 하겠다라고 통보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 알면 알수록 차라리 고개만 그냥 까딱할 때가 더 나았다. 네, 알면 알수록 며느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아서 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한테 얘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며느리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께 연락을 합니다. 밤 10시에는 수박이 먹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아침 8시에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정말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이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편해졌나 보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진짜 선을 넘기 시작해요. 어떻게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며느리가 남편을 왜 대학에 안 보냈냐, 돈도 없고 고졸이라서 결혼을 할지 말지 내가 고민을 좀 했다. 남편의 부모 앞에서 남편의 앞담을 이렇게 까고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은 참 백치미가 있으시네요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해요. 예. 시어머니 면전에서 어머님은 참 백치미가 있어요. 자, 너무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주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상태도 너무 오래됐고 하니까 새 거니까 이거 갖다 줄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아들내미는 좋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이거 싫어요 그러는 거야. 와이프가 왜 싫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전에 동거하던 남자애랑 살 때 같이 돈 주고 사는 거라서 바꾸기 싫다는 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헐 속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아니 잠깐 시부모님 앞에서 지금 저 예전에 동거남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가구나 전자제품 보니까 조금 낡은 게 있어서 좀 바꿔주고 싶은 생각에 에어컨이 많이 낡은 것 같은데 내가 바꿔주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나 이거 동거할 때 전 남친하고 동거할 때 그 산 물건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충격이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어머니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 있었잖아요. 저도 이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요 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동거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제 좀 더 민망한 분위기에 더 따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과거 얘기가? 글쎄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좀 아들이 출장이 많은데 한 2주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 며느리가 자기 키워준 할머니한테 가 있다 오겠다 하면서 할머니 댁에 가고 집을 나갔답니다. 아이를 맡겨놓고. 그리고 어쨌든 뭐 출장 다녀오고 또 둘째도 생기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직장 동료를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대요. 예.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그 직장 동료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직장 동료가 그 동료의 친구가 자기가 만났던 여자라면서 이 현재의 며느리 있죠. 그 며느리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애원 사준 남친. 예, 아. 그 사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부녀인데 근데 같이 산 적도 있다. 이렇게 그 동료의 친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진짜? 어떻게 진짜보다 더 큰일이에요.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약 3년 전 아들이 2주 동안 출장을 갔을 때 큰손녀를 시댁에 맡기고 상간남과 함께 상간남의 집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또 있는데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간남이 주변에 이 여성이 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 남편은 모른다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제보자 부부도 알게 돼서 아들에게 너 친자 검사 좀 해봐라라고 당연하지.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며칠 뒤에 이 아들이 친자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딸이 나를 너무 닮기도 했고 임신 시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얼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 아이가 아니어도 키우겠다라는 입장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제보자와 아들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야, 그런데 최근에 이 제보자는 손녀의 몸에서 충격적인 어떤 흔적을 발견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시키려다 보니까 상처가 딱 있는 거예요. 화상 대인 상처가.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거 심각하다고.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데리고 있었을 때 다친 거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화상을 입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뜨끔한 거예요. 야, 이거 점점 수상한데요? 이상하죠. 손녀 팔에 붕대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심각한 화상이 있었고요. 의사한테 화상병 와서 의사 물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질문을 해봤대요. 이 아들 부부한테. 왜 이래 됐냐 하니까 답변이 신기하잖아요. 물놀이 하다가 어떻게 물하고 불하고 구별이 안 됩니까? 물놀이 하다가 화상 입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무리 따져 물어도 답변을 안 했대요, 며느리가. 아무래도 아동 학대 이런 거를 좀 신고할까 봐 걱정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크게 다퉜고 이후에 아들이 부모님이 자꾸 자식, 손녀 일에 참견한다고 아예 부모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합니다. 야, 양 변호사님. 근데 문제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이게 아들 내외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직접 뭔가 강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친권자는 분명히 아들 내외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걱정이 되신다라면 저는 어떻게든지 그 연락이 끊긴 아들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며느리는 처음부터 좀 수상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네. 왜 이렇게 아들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죠? 근데 요즘 상담을 해보면 젊은 부부 중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무상식 무태도 뭐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도 있지만 또 이런 여성하고 사실은 뭐 둘이 똑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뭐 둘은 서로 그렇게 뭐 비슷하니까 산다고 치지만 문제는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고 뭐 사실은 학대 정황도 있는 거잖아요. 뭐 화상이 있거나. 근데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는 지금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뭐 회유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관계를 좀 진전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들에게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 아이들의 안전만이라도 좀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데 가서 상담을 좀 하시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딱 방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산한 가게 안에서 물건을 살피던 남성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자, 이렇게 놀란 이유, 망치로 창문을 쾅쾅 부수는 이 남성의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대놓고 하네 그냥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싼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현금 인출기에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던 동료에게 신호를 줘요. 자, 그 순간 현금 인출기가 그대로 튕겨져 나오는데요. 가게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차량에 연결한 밧줄에 현금 인출기를 묶은 채 저렇게 그대로 시동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끌고 뒤 가려고? 저걸 그대로 끌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저 어떻게 저거? 경찰은 분리된 현금 인출기와 버려진 범행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절도범들은 아직 잡지 못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해요. 하루빨리 검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걸 못 잡았어. 다음 이어갑니다. 여러 차량이 오가는 도로 위 불길에 휩싸인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트럭이 앞으로 나아가자 앞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뛰어가는데요. 아유 피해! 아이고, 자, 어떻게 된 앞에 일인지 앞선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길이 무섭게 치솟는 트럭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뿌리는데요. 주변의 도움 덕분에 트럭 운전자도 무사히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점점 더 커지는 불길에 소방차를 기다리는 그때 브레이크가 불에 녹아내리면서 문제 불능 상태가 된 트럭이 앞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아유 굴러가요. 네, 이 사고로 고속도로는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가 됐고요.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칫 더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순간 차를 세우고 발벗고 나선 시민들이 참 멋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너무 무섭다. 저 정도의 그치기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대형 트리 옆으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휙 방향을 틀어버리는데요. 넓게 반바퀴를 돌던 이 차량 갑자기 속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대형 트리 뒤에서 빙글빙글 마치 카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돌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니 결국 대형 트리 꽝! 들이받고 맙니다. 박정했네. 갑작스러운 충돌에 트리는 그대로 쓰러지고요. 차량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아, 왜 저래?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트리 주변을 돌아가려다가 제어가 안 돼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주변에 트리만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교수님 과연 제어가 안 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일부러 그런 거죠. 장난치다가 실수한 건지 모르지만 일부러 그런 거고요. 오늘 영상 다 재난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한 매장 안에서 직원과 강아지 한 마리가 실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걔는 인형을 물고는 놓아주지 않고 있고요. 자, 인형은 매장 안에서 팔고 있던 물건이었는데 떠돌이 개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저 인형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렇게 낑낑낑낑 고집을 부리고 있던 거예요. 자, 난감해하는 직원과 떼쓰는 개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 이내 저렇게 돈을 꺼내듭니다. 인형을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떠돌이 개를 위해서 인형값을 대신 지불해 준 건데요. 아이고야. 자, 마침내 인형을 손에 넣은 개 신이 나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개 좋아하네요. 이 떠돌이 개는 이후에 입양도 되어서 새로운 가족까지 생겼다고 해요.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받았네요. 박 변호사님. 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개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